네, 사실 저는 이현철 박사님 볼 때마다, 그리고 이현철 박사님께서 이 고신교단 사역하시고 하실 때마다 되게 부러운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교신교단이 진짜 지금 한국에 있는 여러 교단들 중에서 가장 교육 쪽에 앞서가고 계세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네, 지금 가장 연구도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요. 다음 세대를 위한 진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도 하고 수고하고 하시는데, 정말 그 고신교단의 심장 부산에, 그리고 또 부산에서 또 귀하게 섬기고 계시는 신흥교회 성도님들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근데 진짜 젊은 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계시고, 또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더 젊은 분들도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나이를 잘 가늠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렇게 청년들이 오늘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그죠? 네, 청년들 같은 분들이 다 계셔가지고, 네, 하여튼 제가 하여튼 입에 침은 발랐으니까, 네. 네. 오늘 여러분들 함께 고민하고 있는 주제를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포인트 화면을 보여주시면 그 화면으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오늘 주제는 인공지능과 미디어 시대, 우리 자녀들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할까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제가 이 주제를 이야기하기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수인이라고 하고요. 참고로 저는 홈스쿨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릴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뭐냐면 제가 홈스쿨링을 한다 그러면 저를 그렇게 불쌍한 얼굴로 쳐다보세요, 갑자기. 네, 괜찮아요. 저희 집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고요. 네, 좀 힘들 뿐이에요. 네, 그래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고 지금 아들이 둘 있습니다. 네, 큰 아이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그다음에 둘째가 중학교 2학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디어 싸움에 지금 최전선에 있겠죠. 네, 이제 일단 그렇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내가 이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제법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옆에 AKA 까칠 교수라고 있죠. 여기서부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AKA 혹시 아시나요? 네, 역시 청년분들이라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이 AKA는 뭐 일명 이런 뜻입니다. as known as의 약자인데 일명 까칠 교수라고 불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까칠 교수일까요? 네, 처음 보는 사람한테 할 만한 인사는 아닌 것 같은데 뭐 까칠해서 네가 인간이 까칠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까칠 교수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는데요. 처음 보셨죠? 네, 네, 왜 처음 보셨는지 아세요? 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실 때 너무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뭐 이런 것만 하셔서 그래요. 네, 일반 채널입니다. 그냥. 네, 일반 채널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 이제 앱을 여시면 다 말씀과 찬양과 이거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못 보신 게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한 번도 못 보셨다 한다면 여러분의 관심사가 책은 아닌 거예요. 네, 왜냐하면 책에 대한 채널입니다. 네, 그래서 서로 민망할 수 있으니까 빨리 넘어가게 되겠네요. 지금 구독자가 18,000명 정도 되고요. 네, 내용은 진짜 하나도 재미없는데 그래도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 미디어도 가르치지만 제가 이제 미디어를 또 하고 있어요. 네, 유튜브를 실제로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 썼던 책이 챗GPT 목사님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와 인공지능 쪽으로 이제 계속 같이 연구하고 기독교 교육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미디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나 저는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에게 부캐가 하나 더 있어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저는 조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부캐가 뭐 유튜브 이것도 있고 뭐 책도 쓰고 그러지만 제가 요즘 가장 사랑하는 저의 부캐는 이겁니다. 제가 청소년 북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주 지금도 화요일 날 저녁에 7시부터 저녁에 9시까지 2시간씩 청소년들 8명이랑 함께 북클럽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이제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이야기를 좀 해도 될 만한가요? 네, 그래서 실제로 청소년들도 만나고 가르치고 또 미디어도 연구하고 있고, 이렇게 미디어 최일선에 또 부모로서 애들이랑 맨날 싸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일단
저희 어머니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혹시 자녀들이 좀 편식을 해서 고민이다 하는 분 계신가요? 자녀들이 좀 청년분이신 것 같은데. 네. 자녀가 편식을 해서 고민이다. 혹은 우리 남편이 편식을 해서 고민이다. 네, 내가 편식을 한다. 네, 좀 그런 분들 계시죠. 제가 오늘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편식을 싹 고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쓰신 방법이에요. 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음식도 가리지 않습니다.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다 먹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키우셨냐면은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저희 어머니 그냥 굶기셨어요. 네, 굶기셨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굶기셨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보통 때린 사람은 기억을 못하지만 맞은 사람은 기억 잘하잖아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제가 5살 때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반찬을 뭘 주셨냐면은 마늘종을 주셨습니다. 네. 마늘종 어때요,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뭐 지금은 먹을만 하죠. 예, 맛있죠. 근데 5살짜리한테는요. 이게 쉽지는 않은 음식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시면서 마늘종을 딱 주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거 마늘종이라는 건데 엄마 새로 했어. 먹어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때부터 밥을 빨리 먹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반찬으로. 예, 빨리 먹고 도망가야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밥을 빨리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제가 밥을 먹는 걸 보니까 지금 저잖아요. 괜찮잖아요. 네, 저한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실 때 지금 이 새끼가 지금 밥을 반찬 투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처음부터 때리거나 이러진 않으세요. 네, 그리고 자녀들이 이렇게 안 먹으면 어머니들이 어떻게 하시죠? 예? 억지로 먹인다고요? 네네네. 저희 어머니보다 더 심한 분도 계시네요. 네. 하여튼 네.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아마 대부분의 한국 어머니들이 그러실 거예요.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냐면은 마늘종을 하나 딱 집어가지고 밥 위에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야, 이거 맛있어, 먹어봐 이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때부터 밥을 파먹기 시작했습니다. 옆으로 파먹고 그다음에 밑으로 파먹고 반찬 그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옆으로 제껴가면서 먹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제가 반찬 투정하는 걸 완전히 눈치를 채셨죠.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 화를 안 내십니다. 바로 그러세요. 숟가락 놔 이러십니다. 아주 나이스하게. 네, 숟가락 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밥을 안 주세요. 네.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제 1970년대요. 네. 괜히 얘기했나? 제 나이가 대충 아실 수 있을 텐데. 네. 아무튼 그때 1970년대고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습니다. 아버님 목사님이세요. 지금 원로 목사님이고 아직 살아 계시는데, 근데 아버님이 목회를 좀 늦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집이 부유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기억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부엌도 없는 집에서 그냥 신발 있는 데서 골로 놓고 밥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냥 우리 집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어머니가 밥을 안 주시면 집에 먹을 게 없는 집입니다. 집에 과일이 굴러다니고 뭐 라면 있고 이런 집이 아니에요. 네, 근데 어머니가 밥을 안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럼 5살짜리가 한 끼를 굶고 2끼를 굶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것 같아요, 진짜. 네. 막 진짜 그때는 신진대사가 굉장히 원활할 때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진짜 기운도 하나도 없고 막 배에서 계속 꼬르륵 꼬르륵 소리 나고 나중에는요 배가 아파요. 막 아프고 그다음에 하늘이 노랗고 기운 하나도 없고 막 당 떨어졌으니까 막 손이 떨리고 막 이럽니다. 이러다가 막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제가 어머니한테 계속 이제 따라다니면서 빕니다. 그래가지고 엄마 잘못됐어요. 밥 주세요. 그러면 어머니가 듣지도 않으세요. 저리 가 이러세요. 저리가 밥 절대 안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따라다니다가 제가 막 이제 울면서 때를 쓰기 시작해요. 진짜 배고프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막 울기 시작해요. 엄마 잘못했어요. 밥 주세요.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그때 또 한번 굉장히 나이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회초리가 좋아 이러십니다. 네, 저희 어머니 그때까지 때리지도 않으세요. 2끼 정도 굶고 나잖아요. 그럼 회초리가 좋아 이러시더니 종아리 걷어 이러시더니 그때부터 화를 내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감사하면서 먹지 않고 누가 반찬 투정을 하래 이러면서 회초리를 막 10대 20대를 막 때리세요. 그러면 잘못했어요. 다시는 반찬 투정 안 할게요. 너 이놈 시키 반찬 투정 하기만 해봐. 진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진짜 다시는 반찬 투정 안 할게요. 제발 밥 주세요. 막 그러고 다시는 반찬 투정 안 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저도 약속을 하고 어머니도 다짐을 받으십니다. 네, 그러면 좋아 이제 밥 줄게 앉아 이러세요. 그리고 이제 밥을 주십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진짜 무시무시하신 게 뭐냐면요, 밥을 주시는데요, 이제 밥상 차려 주시는데 밥 한 공기하고 마늘종 하나 딱 주세요.
그러고 밥을 먹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그 상태에서 마늘종을 먹으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제가 놀라운 거를 지금 늘 이제 경험을 했는데, 그 상태에서 마늘종을 먹잖아요. 그러면 일단 혀가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네, 혀가 굉장히 예민해지는데 어떻게 예민해지냐면은 너그럽게 예민해집니다. 네, 그래서 마늘종을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 그 맛이 하나하나 다 느껴져요. 아, 이런 맛이구나. 맛있네. 뭐 이런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마늘종으로 이제 밥을 먹습니다. 진짜 그걸로 한 그릇을 다 먹어요. 그 옆에 어머니 앉아서 뭐라 그러시겠어요? 야, 맛있어, 맛없어, 거봐, 맛있지?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제가 이제 컸습니다. 제가 반찬 투정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오늘 반찬 투정 아까 한다고 하신 뭐 분이 계셨는데, 집에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반찬 투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먹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런 유년기를 보내고 나서 이렇게 크니까 진짜 반찬 투정을 전혀 안 합니다. 예, 되게 잘 먹고요. 야채도 잘 먹고 뭐 골고루 잘 먹고, 그리고 네, 식습관도 되게 좋고 막 그러죠. 근데 제가 한때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제가 하도 이것저것 잘 먹고 막 그랬더니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짜 한번 단기 선교를 갔는데 제가 거기서 막 날라다녔어요. 왜? 현지 음식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예, 현지 분들이랑 만나서 밥 먹고 막 현지 음식 주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외국인 사람들을 이제 된장찌개 먹이면서 기대하는 눈으로 쳐다보잖아요. 예, 현지 사람들도 똑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먹고는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 당시 선교사님이 제 여권을 뺏어라, 제 두고 가라, 뭐 이럴 정도로 저를 굉장히 탐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셨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네, 그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음식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훈련시킨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이유가 없는 분이 아니세요. 그죠? 왜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셨나 이렇게 봤더니, 제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네. 이 한마디로 다 이해하시는 분도 지금 계시는데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목사님, 이거 인터넷에 혹시 올라가나요? 수위를 좀 조절을 해야 돼서 예, 저희 그분께서 보시고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비밀로 해야겠다. 네, 다 얘기할게요. 네, 저희 집에 있는 그분께서 밥을 주셨어요. 네, 밥을 주셨는데 저희 아내가 예를 들면 뭐 구절판에 신선로 이런 걸 주진 않으셨어요. 예, 뭐 궁중 음식이나 뭐 이렇게 대단한 걸 주시진 않았고, 그냥 누가 봐도 다 아는 음식입니다. 예를 들면 미역국을 주셨어요. 예, 미역국 주셨습니다. 자, 미역국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맛 기억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역국을 주면 어떠냐면은 어느 정도 상정 범위가 있어요. 예, 맛이 아무리 없어도 이 정도, 그리고 맛있으면 한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미역국의 상정 범위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밥을 먹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미역국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당연히 머릿속에 이 정도 상정 범위를 가지고 이런 정도 맛이 없거나 뭐 이렇겠지 생각하고 먹었습니다. 놀랍게도요, 생전 처음 먹어본 맛이 나요. 맛이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그냥 처음 먹어보는 맛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해서 제가 리액션이 약간 고장 날라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 물어보겠어요? 왜 물어봐요 도대체? 거기서 맛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맛있어? 그러고는 제가 그렇게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이 다 그 계획이 있고 뜻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반찬 투정 안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해주신 그 음식들을 먹으면서 네, 지금까지 어쨌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네, 갑자기 뭐 이렇게 당황하시는 그런 기색으로 쳐다보시는데, 제가 이 질문을 이 이야기를 왜 처음에 시작을 할까요? 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 버릇을 잡아주니까 이게 꽤 오래 갑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저는 아무 음식을 가리지 않습니다. 음식을 가리지 않고요. 그리고 굉장히 건강한 식습관을 가졌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 막 배가 나오고 그런 편은 아니죠. 네, 그런 편인데 제가 특별히 뭐 조절하거나 다이어트 하진 않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저도 나이가 50은 넘었어요. 50 넘고 그랬는데, 그래도 몸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게 어렸을 때부터 좋은 식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버릇이 꽤 오래 갑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버릇은 여러분 어렸을 때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만약에 제가 대학생인데 엄마가 저를 밥을 굶기셨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죠? 나가서 햄버거 사 먹었겠죠. 예. 버릇이 잡힐까요? 절대 안 잡힙니다. 네, 중요한 거는 언제 버릇을 잡아줘야 돼요? 어렸을 때. 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미디어 문제 때문에 그래요. 네. 오늘 우리 주제가 이건데 사실 오늘 많은 부모님들 그리고 교회학교 선생님들 사역자분들이 고민하시는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미디어를 어떻게 한다? 너무 그렇지 많이 먹는다. 예, 과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과식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문제를 바르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바르게 파악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바른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체로 보면 우리 아이들이 미디어를 너무 많이 먹어. 과식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우리 아이들의 미디어 문제는 편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편식하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 아이들의 미디어 문제가 편식의 문제다. 네. 요게 이해 되시면 안 되는데. 네. 너무 이해력이 좋으신 것 같은데요. 이게 이해가 되시려면요. 먼저 우리가 미디어가 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자, 여러분 미디어가 뭔가요? 뭐가 미디어인가요? 미디어를 정의해 보세요. 네, 이러면 어렵죠. 네, 우리가 미디어 다 쓰고 계시지만 또 막상 정의하라 그러면 이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가겠습니다. 자, 1과 2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1 아시죠? 네, 2 아시죠? 네, 답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자, 여러분 이거 1일까요? 2일까요? 그냥 1, 2 중에 고르시면 돼요. 확률이 50%입니다. 네, 1일까요? 2일까요? 1. 네, 1이다. 또 2다. 1이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2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요거는 2입니다. 요거 2예요. 이건요? 1이다, 2다. 네, 요거 1입니다. 어떻게 아셨죠? 네, 자, 이건요? 네, 요거는 2입니다. 네, 2예요. 자, 이건요? 1일까요? 2일까요? 1? 네. 감사합니다. 네. 요거 1입니다. 네, 요거 1이고요. 이건요? 잠깐만. 1입니까? 2입니까? 그랬는데 발음을 1과 2 사이에 발음을 하는 분이 계세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손가락으로 보여주셔도 돼요. 1입니까? 2입니까? 네, 요거는 1입니다. 오, 뭐지? 네. 요거는 1일까요? 2일까요? 요거는요 1입니다.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네, 1입니다. 근데 아주 가끔 2도 됩니다. 네, 이건요 1, 2. 네, 요거는요 대체로 2예요. 근데 1도 됩니다. 네, 모르시겠나요? 이건요 마지막. 네, 이거는 우리 대부분은 2예요. 근데 아주 특별한 경우는 1도 됩니다. 네, 뭘까요? 여러분 뭐가 1이고 뭐가 2예요? 네, 제가 손을 이렇게 위로 들고 이야기하면 1이고 이렇게 내리고 이야기하면 2이고 이런 거 아닙니다. 네, 그런 걸로 답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뭐가 1이고 뭐가 2예요? 네. 자,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면서 고르셨는데요. 답은 뭐냐면요. 1은요. 미디어입니다. 예, 미디어가 1이고요. 2는 미디어가 아닌 것들입니다. 네.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미디어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뭐 유튜브나 텔레비전, 뭐 혹은 신문, 혹은 뭐 라디오, 혹은 요즘 많이 이제 젊은 친구들이 쓰는 뭐 소셜 미디어, SNS, 뭐 게임, 웹툰 이런 것들만 미디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미디어는요 사실 그 정의상 의미가 훨씬 더 넓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옷을 사러 가십니다. 옷을 사러 가요. 큰 사이즈 뭐라 그러죠? 그건 뒤따 큰 거고요. 예, 큰 사이즈 뭐라 그러죠? 예, 라지라고 얘기하십니다. 예, 작은 사이즈는 스몰. 그러면 중간 사이즈는 뭐라 그래요? 미디움. 다 하시죠, 미디움.
여러분 다 아세요. 예, 그거의 복수형이 미디어입니다. 예, 그 두 개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 가운데 있는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 중간에서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이어주는 거, 매개해주는 이런 것들이 미디어입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한번 전달해 볼게요. 네, 제가 뭐라 하는지 아시겠어요? 모르죠. 여러분 다 모르시겠죠? 왜 몰라요? 제가 표현을 안 했잖아요. 네, 제가 생각하는 거를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느끼는 걸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예, 표현을 합니다. 뭐로 표현할까요? 예, 말로 표현하죠. 또 뭐 행동으로도 표현하고 표정으로도 표현하고 또 글로도 표현하고요. 또 네? 이게 그림으로도 당연히 표현하고요. 사진으로도 표현하고, 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을 표현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미디어예요. 네. 그래서 저 매자가 무슨 매자냐면은 예전에 우리가 중매 결혼했잖아요. 예, 그거 할 때 쓰는 매자가 저 매자입니다. 네. 그래서 미디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매개해주는 물체니까 매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대중을 이어주니까 매스미디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1이에요, 2예요. 2는 미디어가 아니고 1은 미디어. 이거는 2죠. 네, 이건요? 1. 이거는 이거 2죠. 네, 이거 미디어 하면 큰일 납니다. 네, 이건요? 이거 1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네, 이건요? 예, 당연히 1이죠. 이거는? 네, 이게 1이에요, 대체로. 근데 이게 가끔 이렇게 남아서 자기가 먹을 때 있거든요. 그럼 2가 되죠. 네. 그다음에 이건요. 대체로 2입니다. 자기가 사 먹으면 2예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커피를 살 때가 있습니다. 고마움의 표현으로 커피를 사거나 혹은 왜 여러분 지금 다 청년이시잖아요. 네, 관심 가는 이성에게 뭐 하자 그래요? 네, 차 한잔 하고 차 한잔 사주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럼 그게 또 미디어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전달하는 매개물이 되니까. 그리고 아까 이 하늘을 이야기했어요. 하늘은 대체로 다 2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주 특별한 경우는 1이 돼요. 언제 1이 되느냐? 이걸 하나님이 쓰시면 미디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분이 하신 일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늘을 쓰세요. 그러면 이 하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미디어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다른 미디어도 등장합니다. 지금 말하는 분이세요. 자, 저분이 누굴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가 한번 청년부 수련회 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랬더니 애들이 예수님? 이러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어요. 구약 성경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예수님 아니에요. 자, 저분 누구실까요? 말하는 분. 네,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쓰신 굉장히 대표적인 미디어가 바로 선지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실 때 항상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셨냐면은 직접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네가 이 말씀을 가서 백성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백성들에게 가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선포했어요. 자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미디어 역할을 한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쓰셨어요. 그리고 성경도 미디어입니다. 교회에서 쓰는 가장 중요한 미디어가 성경이에요. 이 책이라고 하는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죠. 성경도 미디어고요. 가장 중요한 미디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어떻게 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잖아요, 죄 때문에. 근데 다시 우리를 이어주시고, 우리만 이렇게 이어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이어주십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의 벽을 넘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사역의 핵심이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한 미디어로서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잠깐 읽은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니네들이 이렇게 귀한 존재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왜 우리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뭐 하기 위해서?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요, 이게 선전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우리가 광고판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즉 우리가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디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볼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볼 수 있나요? 우리도 잘 못 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볼 수 있을까요? 못 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아요? 놀랍게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요, 우리를 통해서 압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보나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나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미디어인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미디어예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디어의 개념들을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디어의 개념이 유튜브 뭐 이런 거에만 한정이 되나요? 아니에요. 미디어는 다 미디어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공간도 미디어예요. 공간도. 이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이 미디어 문제는 뭐의 문제다? 편식의 문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주 특정 미디어만 계속 편식해서 섭취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해결책이 조금 보이기 시작해요. 조금 힌트가 보이기 시작하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 편식하고 있으니까. 균형 잡힌 식사를 하도록 도와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순서를 약간 바꿔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미디어 리터러시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의외로 안 들어보신 분들이 꽤 계세요. 네, 근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 우리가 미디어는 지금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면 이제 리터러시만 아시면 되는데, 리터러시는 뭐냐면은 문해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문해력은 들어보셨죠? 네, 읽고 쓰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문해력이에요. 네, 그래서 글을 읽고 쓰고 이해하고 이런 능력이 문해력인데, 이게 왜 요즘 또 화제가 많이 됐느냐면은 요즘 다음 세대 우리 초등학교도 그렇고 뭐 젊은 친구들이 문해력이 되게 많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해력 논란들이 좀 있었어요. 어떤 래퍼가 가사를 썼는데 이렇게 가사를 썼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사흘.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저기에 뭐가 와야 돼요? 나흘이 와야 되는데 앞에 사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흘이 4일인 줄 안 거예요. 그리고 저 랩 가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어떤 회사에서 인터넷에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라고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막 청년들이 댓글을 답니다. 왜 사과를 심심하게 하냐? 사과가 장난이냐? 네, 어이가 없죠, 여러분. 근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네, 뉴스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네, 사과를 왜 심심하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고요. 저도 지난 학기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화요일 날 오후 수업이 있어가지고 수업을 다 했어요. 수업을 하고 나서 학생들한테 간단한 과제를 내줬습니다. 오늘 수업을 하고 나서 배우고 너희들이 느낀 점을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그냥 조금 한 서너 줄 분량으로 소감을 좀 써라. 배운 거를 써라. 네, 그 과제를 줬어요. 자, 학교에서 교수님이 과제를 주면 애들이 제일 먼저 뭘 물어볼까요? 그렇죠. 네, 언제까지 내요? 이거 물어봅니다. 그래서 교수님 언제까지 내나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평소에 그런 말은 안 쓰는데 그냥 그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은 금일 자정까지 내세요 그랬습니다. 애들이 언제 냈겠습니까? 금요일 자정에 진짜 대학생 무식 진짜. 근데 또 나름 애들끼리 갈라졌더라고요. 화요일파와 금요일파가 갈라졌는데 금요일파가 조금 더 다수고, 그리고 금요일파의 메시지가
조금 더 설득력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같이 금요일 날 내면 어쨌든 우리가 한 이틀 정도 시간이 더 있지 않느냐. 예, 그래서 애들 다 금요일 날 냈는데 근데 뒷목 잡고 막 그랬죠. 네. 문해력이 요게 문해력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제대로 읽고 쓰고 그 메시지를 이해하고 자기가 잘 표현하고 하는 게 문해력입니다. 자, 그러면은 미디어 리터러시는 뭐겠습니까? 미디어 문해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접하고 계시죠? 네, 그 미디어 정보들을 바르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살아갈 시대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디어가 많이 쓰일까요? 적게 쓰일까요? 예, 당연히 많이 쓰이겠죠. 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앞으로 미디어를 많이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살아갈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미디어를 잘 쓰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못 쓰는 게 유리할까요? 당연히 잘 쓰는 게 유리할 거예요. 그죠? 저도 지금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조금 더 설명이 쉽게 여러분 잘 되시죠? 이해가 잘 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를 잘 쓰면 굉장히 경쟁력이 생깁니다. 앞으로 시대에는. 왜? 미디어가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제는요, 학교 교육도요,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미디어 교육을 어떻게 했느냐면은 보호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폭력적인 거, 뭐 음란한 거, 안 좋은 그런 컨텐츠로 보지 않도록 하는 거, 너무 많이 보고 중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아예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애들이 이제는 미디어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걸 또 미디어로 표현하는 이런 능력을 키워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부터 어떤 변화가 있느냐면은 요 미디어 리터러시를 이제 학생들이 교과에서 다 배웁니다. 교과에서 배우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2022 개정교육과정부터 국어교과서가 바뀌었어요. 국어교과서가 바뀌어서 국어교과서의 6가지 영역 중에 하나가 매체, 미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국어교과서에서 아예 미디어를 배우게 돼 있어요. 국영수, 우리나라 제일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렇게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동안 이거랑 관련된 책이 없었어요. 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미디어를 바라보고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썼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책을 써놓은 게 있으니까. 네, 이거는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책을 보세요. 그러나 제가 책을 팔고 뭐 장사하려고 오진 않았거든요. 책을 하나도 안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팔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책을 보시고요. 그리고 이 책은 좀 쉽게 썼어요. 네, 요즘 이제 어른들이 책을 잘 안 보시거든요. 네, 그래서 좀 대화체로 쉽게 썼고 그리고 그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보시면 쉽게 보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내용은 여러분 책을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첫 번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디어 리터러시가 되게 중요하고 이제 학교 교육의 흐름도 바뀌었지만 그러나 보호주의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이제부터 좀 진짜 본격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 사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아버지가 이 사진을 보시더니 애가 좀 웃고 있는 거 아니냐, 행복해 보인다. 그래가지고 사이코패스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영하 13도예요. 지금. 애가 팬티만 입고 내보냈습니다. 상식 있는 부모가 할 수가 없는 짓이에요.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아니고 저게 이제 중국에서 어떤 아버지가 아이를 강하게 키우시겠다고 영하 13도 되는데 애들 이제 팬티만 입혀서 내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외신 기자가 기겁을 하고 이제 놀라서 사진을 찍었어요. 네, 그게 저 사진인데, 자, 이 사진을 보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부모가 어떻게 애를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애가 너무 불쌍하다, 안 됐다, 이런 생각 하시죠? 네. 근데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은, 와, 딱 우리 같다. 예, 딱 저와 여러분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밖이 추워요. 영하 13도예요. 우리가 다 알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애들이 밖에 나갈 때 어떻게 내보내시겠어요? 밖에 영하 13도예요. 당연히 내복도 입히고 옷을 2겹, 3겹 입히고 뭐 부츠에다 뭐 장갑, 모자, 목도리 완전 무장시켜서 애를 내보내겠죠. 이게 이상한 거예요? 유난 떠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그죠? 밖에 추운 거 우리가 아니까. 그래서 준비시켜서 내보낼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부모들, 어른들이 지금 먼저 미디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미디어 세상을 경험해 보셨어요? 자, 미디어 세상이 어떻죠? 샤랄라라랄라라 이렇게 아름다운 콘텐츠만 있나요?
미디어 세상에 무슨 콘텐츠들이 있어요? 굉장히 아이들이 보면 안 좋을 만한 콘텐츠들도 되게 많죠. 네, 심각한 콘텐츠도 많고 문제가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사실 이 미디어 세상이 살벌합니다. 서로 욕하고 막 온갖 혐오 표현에 애들에게 안 좋은 거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먼저 들어와 봤어요. 경험했어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부모의 99.99%가요. 애들 아무 준비를 안 시키고 미디어 세상에 그냥 보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미디어를 처음에 사용하기 전에 그 애를 앉혀놓고 한번 교육하신 적 있으세요? 미디어 세상에 들어가기 전에 네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네가 스마트폰을 쓰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제 네가 이걸 미디어를 쓰게 되면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이런 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걸 아이들에게 한번 교육하신 적이 있냐고요. 거의 99.99% 부모가 아무 교육 없이 애들을 내보냅니다. 근데 미디어 세상에 들어가게 해요. 진짜 팬티만 입고 있는 애를 그냥 미디어 세상에 그냥 들어가도 되겠지 보내요. 이게 저희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미디어 세상에서 온갖 것들을 경험을 해요. 특히 우리가 인터넷 왕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네, 아이들이 막 단체 대화방에서 아이들을 막 조리돌림하면서 한 명을 계속 욕하고 막 그래요. 네. 예전에는 욕을 듣기 싫으니까 나오면 다시 초대해가지고 또 욕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애들이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가면 거기서 애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니까 계속 남아서 다 캡처를 해요. 그리고 기록으로 남기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요즘 몇 학년부터 이런 일이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몇 학년부터 이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날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네, 초등학교 몇 학년 정도 될까요? 초등학교 5학년? 네, 5, 6학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놀랍게도 현재 가장 심각한 아이들은요. 이게 언제부터 일어나느냐면 초등학교 1학년 학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게 초등학교 1, 2, 3학년이에요. 이때가 어떻게 보면 제일 심각해요. 그때부터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요, 아이들이 조금 더 큽니다. 그러면 이제 인스타그램을 비롯해서 SNS를 하게 돼요. 소셜 미디어를 하게 되는데 특히 이거는 우리 아들들보다는 딸들이 더 문제예요. 우리 여학생들이 인스타그램을 더 좋아하고 더 많이 해요. 그리고 특히 아이들이요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아이돌 그룹이 생기는 거에 따라서 계정이 늘어납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이 인스타그램 하는 분들 계세요? 네, 모르세요? 우리 애가 인스타그램 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실제로 그런 분들도 많으시고 나는 우리 딸이랑 우리 애랑 인스타그램 친구예요. 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근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보통 애들이 부모님이랑 인스타그램 친구를 먹어요. 근데 그거는 부모님과 친구하기 위해서 만든 가짜 계정입니다. 진짜 친구들이랑 쓰는 계정은 따로 있어요. 네, 그리고 걔들이요 그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는 그 개수에 따른 만큼 계속 계정이 늘어납니다. 네, 인스타그램 계정은 여러 개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난 딸이랑 친구고 애 굉장히 괜찮던데 그거는 그거예요. 선전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인스타그램을 많이 쓰는데요. 인스타그램을 이제 쓰다 보면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은 특히 이제 우리 자매들에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자기 외모에 대해서 특히 자기 몸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많이 떨어집니다. 이게 나라를 불문하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연구들이에요. 그래서 만족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우울감이 심해지고 우울증이 생기고 그래요. 이게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생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도 또 어떻게 되겠어요? 중독이 되죠. 네. 실제로 미디어 중독 문제가 심각하고 우리 자녀 미디어 중독인 것 같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네, 지금 이렇게 여기 손을 드니까 옆에 있는 아드님이 이렇게 내리고 그러는 분들도 이제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미디어 중독인 것 같다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근데 실제로도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이거 이제 뉴욕 타임스에서 2017년에 나왔던 기사인데 그동안 이제 아이들 미디어 중독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종합을 해서 이제 이 글이 나왔는데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는 10대들이 약물 중독되는 것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하는 게 아니라 뭐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미디어에 중독되는 것에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글로 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10대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약물에 중독이 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에 미디어에 중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의 아버지가 이런 걱정을 하고 이제는 그러니까 대마초를 피고 뭐 마약을 하는 건 아니지만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이들이 왜 미디어에 중독이 될까요? 왜 미디어에 중독이 될까요? 재밌으니까? 그리고 물어보면 이런 대답을 하세요. 도파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 도파민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저는 오늘 조금 더 영적이고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중독에 대한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야기는요, 모든 중독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씩은 중독이 있습니다. 다 그냥 중독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독의 종류는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뭐 쇼핑 중독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관계 중독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뭐 인정 중독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일 중독인 분들 계세요. 일 중독인 분들 그건 좋은 거다 생각하시는데 좋은 거 아닙니다. 일 중독인 분도 계시고 심지어 종교 중독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 중독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미디어 중독도 마찬가지고 모두 우리가 다 중독이 있는데 중독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이 있고 원인이 있습니다. 그거를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왜 우리가 중독에 걸리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라틴어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중독의 문제가 생깁니다. 네, 표정들이 갑자기 어두워지셨어. 아니 하나님의 형상 좋은 거 아니야? 네? 근데 왜 하나님의 형상인데 왜 중독에 걸려? 막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요. 이거 정말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거 믿으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창조하신 거 믿으시죠? 자, 그럼 질문.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까요? 왜? 그렇죠. 네, 장로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그냥 로봇을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고 뭐 이런 존재를 만들기를 원하셨던 게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를 만드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이런 존재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가 또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이 구절이 있죠.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을 때 닫힌 세계로 짓진 않으셨어요. 이걸로 딱 하나님 만드셔서 이걸로 완성. 이제 변하면 안 돼.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계속해서 발전하는 세상을 하나님은 꿈꾸셨어요. 그걸 누가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성도 우리에게 부어주셨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발전해 나가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창조의 세계를 더 아름답게 꾸며나가고 더 발전시켜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디자인되고 설계될 그때부터 우리 존재는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고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 채워야 되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채우고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지금 타락 이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처럼 에덴 동산처럼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을까요?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온전히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뭐를 느끼냐면은 공백을 느껴요. 일종의 허기를 느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가 비어있다라고 하는 거. 영혼의 공허함을 느껴요. 왜? 이거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마치 볼트와 너트 같은 겁니다. 원래 우리 디자인이 그래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건데 그래야 꽉 차다. 만족감을 이제 만족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타락한 세상을 이후의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온전히 계속해서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은혜 받으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진짜 만족하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우리 이런 찬양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진짜 하나님으로 꽉 채우면요, 진짜 완전히 꽉 채우면은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이게 좀 일시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냐면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존재들인데 이걸 하나님으로 온전히 지금 못 채워요. 계속해서 뭔가 빈 거를 느낍니다. 공백을 느끼고 공허를 느껴요. 그래서 자꾸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독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중독의 모습이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뭐 일중독이든 뭐든 여러 가지 중독이 있고 심지어 미디어도 중독이 되는데 그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다 이거예요. 하나님으로 다 못 채우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독을 이렇게 정의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독이에요. 비디오 중독도 똑같습니다. 요즘 애들이 유튜브를 많이 하죠. 근데 요즘 이건 사실 유튜브는요, 애들뿐만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도 유튜브 많이 하시죠. 솔직히 여러분 지금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셨어요?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셨어요. 씻고. 그럼 소파에 들어 누워서 뭐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소파에 들어 누워가지고 이거 보시죠. 유튜브 보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보면서 얼굴에 떨어뜨리고 웃는 이유가 다 해보신 거예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지금 집에 가면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유튜브 왜 보세요? 뭐 거대한 이유가 있는 거야.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보는 거 아니에요. 네. 유튜브 하는 이유는 그냥 좀 재밌고 좀 쉬고 뭐 그러려고 유튜브 잠깐 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진짜 쉬게 하시고 재충전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아닌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워질까요? 아니요, 안 찹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좀 더 하면 되지 않을까? 더 한다고 채워질까요? 아니요, 안 채워져요. 그래서 중독으로 가는 겁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합니다. 게임 왜 할까요? 네, 재밌으니까. 네, 재밌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데요. 단순히 재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게임이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성취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취감.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게임 중에요, 엄청 막 힘이 들고 노가다스러운 게임도 되게 많습니다. 집을 지어야 돼요. 집을 지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애들이 막 돌을 모아야 돼요. 돌을 모아옵니다. 그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갑자기 나무가 없대요. 그럼 또 나무를 모아옵니다. 나무를 막 모아요. 그래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금이 없대요. 그럼 또 금을 모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세 개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이게 재밌어요? 이게 단순히 재미로 설명이 될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게임이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는 성취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성취감을 얻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한 달, 두 달 뭐 긴 시간을 수고해서 얻을 수 있을까 말까 한 게 성취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게임은요, 내가 한 30분만 해도 한 판을 깹니다. 조금만 하면은 레벨을 올려요. 조금 더 집을 잘 지어요. 정원을 예쁘게 꾸밉니다. 네, 이 성취감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게임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성취감, 이것도 근본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만족하게 하는 성취감은 누가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소셜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셜미디어 왜 하냐 물어보면 대부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사랑받고 관심받고 또 다른 사람이랑 좀 더 연결되기 위해서 하는데요. 이 소셜미디어가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갖고 있는가를 숫자로 보여줍니다. 이게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 중독이 많이 되고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를 사랑하고 인정해 주시고 이것도 원래는 누가 채워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찰까요? 안 채워져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좀 더 하면 채워지겠지. 찰까요? 안 채워져요. 이게 우리 영혼의 공백은 하나님만한 공백이에요. 하나님만큼 큰 것 아니고는 그 다른 어떤 걸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중독의 문제는요,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마셔도요 결코 해결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목마름을 느낍니다. 중독은 결국 관계 문제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바르게 이해하셔야 우리가 바른 해결책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해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법을 생각해 보시기 전에 잠깐 기지개를 한번 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좀 졸리신가요? 괜찮으세요? 네, 근데 원래 졸립기 전에 한번 기지개 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스트레칭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얘기를 이제부터 해야 되니까 스트레칭을 하시고 옆 사람 어깨를 좀 주물러 주세요. 네, 힘을 주세요. 네, 어깨를 좀 주물러 주시고 스트레칭을 좀 하시고. 네. 자, 이제부터 해법이 중요한데요. 자, 중독의 문제가 무슨 문제다? 관계 문제고 영적인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해법은 당연히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겠죠? 이게 관계 문제니까 관계로 회복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이 미디어 문제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아주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다른 모든 중독의 문제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적일까요?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이게 현실적일까요? 아닙니다. 현실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고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현실적이진 않죠.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는 어른도 안 됐는데 우리 애들이 이게 완전히 돼가지고 미디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관계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의 이 관계 문제가 중독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합니다. 게임하면 굉장히 과몰입을 하게 돼요. 자, 어떤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 많이 빠질까요? 즉, 우리 모든 아이들은 게임하면 다 과몰입을 하게 돼요. 근데 과몰입을 한다 그래서 다 중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애들이 제일 많이 중독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애들이 제일 위험할까요? 어떤 아이들이요? 네요? 외로운 아이들. 네, 맞습니다. 네, 제일 위험한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고 특히 이제 부모가 맞벌이를 하십니다. 그럼 더 위험해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고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는데 얘가 친구 관계도 안 좋아요. 그러면 얘는요 게임 세계로 자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아이들은요 부모님들이 채워주시는 게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인정해주고요. 잘했다. 뭐 오늘도 잘했는데 이뻐. 뭐 이러면서 부모님이 칭찬도 하고 인정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채워주시는 그런 분량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게 부족하다면 친구들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부족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안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과의 관계도 안 되고 친구와의 관계도 안 돼. 그럼 얘는 어디서 인정받고 어디서 그런 만족감을 얻겠습니까? 게임 세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게임 중독이 될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부모님들께 굉장히 강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하고 미디어 때문에 싸우시기도 하시죠. 그죠? 네, 많이들 싸우시잖아요. 근데 싸우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싸우시더라도 애랑 관계가 깨지시면 안 돼요. 애랑 관계가 나빠질 정도로 심하게 싸우시는 건 오히려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 미디어를 통제하는 게 더 어려워집니다. 애들이 그때부터는 숨기기 시작을 해요. 부모님한테 이야기하고 함께 상의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부모와의 대결 구도로 들어가게 돼요. 특히 막 아버지 같은 경우 아버지들이 좀 이게 다혈질인 분들 이제 좀 여기 부산 분들이 좀 그러시지 않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지금 자꾸 좀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아버지들이 회사에서 일하시고 이제 집에 가시잖아요.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세요? 집에 가면 뭐 하시겠다 생각하세요? 그렇게 많은 걸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네, 집에 가서 내가 왕대접을 받고 뭐 이러자는 걸 기대하진 않으시잖아요. 다만 집이 어땠으면 좋겠어요? 집이 집이었으면 좋겠죠. 그냥 좀 편안하게 내가 쉴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고 뭐 그래가지고 어쨌든 퇴근하고 집에 가요. 근데 집에 딱 들어갔는데 문을 열자마자 집의 분위기가 어때요?
엄마랑 막 애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이놈의 기집애! 너 지금 전화기를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몇 시간째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딸이 그러죠. 아니,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뭔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뭐 계속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이거 중요한 연락해야 돼가지고 이거 해야 되는 건데 엄마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나한테 그렇게 맨날 얘기하냐고. 집에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 뭐 하시겠어요? 그 상황에서 갑자기 화를 버럭버럭 내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평화롭게 있고 싶기 때문에 왜 이래? 막 또 이러면서 야, 또 당신 또 왜 그래? 또 야, 너는 엄마한테 그게 뭐니? 막 이러면서 중간에서 어떻게든 중재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재가 되나요? 거의 안 됩니다. 막 그래가지고 중재가 안 되고 막 그러는데 야, 뭐야 그 문제 파악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애는 쾅 뭐 문 닫고 방에 들어가요. 그러고 나면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또 아버지를 호출을 하십니다. 네, 호출을 당신 좀 이리 와봐. 이러고 아빠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뭐 하고 싶은데 쉬고 싶은데 그 아버지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좀 얘기해봐. 애가 내 말은 귀등으로도 듣지 않아. 제가 지금 몇 시간째 스마트폰 하는데 내가 이게 이야기하면 잔소리로만 듣고 당신이 가서 따끔하게 한번 얘기를 좀 해. 엄마가 막 이러십니다. 그럼 아버지가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일단 분노가 처음에 끌어오르세요. 쉬고 싶은데 그 내 욕구가 좌절된 거잖아요. 그래서 분노가 끌어오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당신이 좀 어떻게 좀 해봐. 해결해봐. 이러면 또 남자들이 쓸데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막 이런 욕구가 또 생깁니다. 그래, 내가 해결하지. 막 이러면서 내가 한번 따끔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이러고는 이제 딸의 방으로 가요. 그럼 방의 문을 펑창 들어가가지고 야, 너 이놈의 기집애야! 너 엄마 전화 걸고 새끼를 엄마랑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세요. 그리고 어떤 또 부모님은 너무 다혈질인 분들 계셔가지고 막 전화기를 막 벽에 던져가지고 막 깨버리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딸 입장에서 봤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나오세요. 어떤 느낌일까요? 아버지 갑자기 급발진한 거예요. 아무 맥락 없이 들어와서 갑자기 화를 버럭 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가 아버지랑 관계가 깨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는 딸의 미디어 문제를 관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게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들도요, 아버지 악역시키시면 안 돼요. 자꾸 내가 악역 말고 이제 아버지 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혼자 가셔야 돼요. 그때부터는 혼자 짐을 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관계가 안 좋아질 정도로 애랑 싸우시는 건 안 좋아요. 차라리 조금 양보하셔도 돼요. 좀 긴 안목으로 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해결책은 관계 회복,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말씀을 드릴게요. 실질적인 해결책 뭐냐? 좋은 미디어로 채우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인 해결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왜 그렇게 미디어를 많이 하고 그리고 왜 미디어에 중독이 되느냐? 원인이 뭐예요? 네, 중독 문제거든요. 네. 그리고 이 정말 중요한 이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어떤 비유가 있느냐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집에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귀신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엄청 힘들죠. 그래가지고 억지로 싸워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랬는데 이 귀신이 쫓겨났는데 돌아다녀 보니까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갈 데가 없다. 원래 있던 데는 어떤가 한번 보자. 그러고는 원래 있던 데를 쓱 봤습니다. 그랬더니 원래 있던 집이 어때요?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비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졌더라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시는 이야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비어있는 상태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무슨 타이머냐면은 제가 강의 시작한 지 1시간이 됐다는 겁니다. 네. 금방 갔죠, 1시간. 네. 그래서 일단 시간이 지금 빨리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타이머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요, 비어 있는 상태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뭐로 채워지도록, 하나님으로 꽉 채워지도록 원래 디자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타락 이후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안 찹니다. 근데 안 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비어 있는 상태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우든가 아니면 다른 걸로 채우든가 채웁니다. 반드시 채우게 돼 있어요, 우리들은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은 그냥 배고픈 거랑 비슷합니다. 배가 고프면 아무거나 다 집어 먹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어오셨기 때문에 빈 공간을 느끼고 여백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는데 아무거나 막 다 채웁니다. 세상의 즐거움으로 채우고 세상의 의미로 채우고 뭐 미디어로도 채우고 막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반드시 채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로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기왕 채우려고 하거든요. 기왕 채우려고 하고 이 공허함을 느끼기 때문에 어차피 채울 거 조금 좋은 걸로 채우자는 거예요. 어차피 배가 고프고 막 먹으려고 하면은 뭐 아무거나 먹이는 게 아니라 좋은 걸로 먹이고 싶잖아요. 이게 그겁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한 번만 더 할게요. 저희 어머니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니세요.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려가지고 좋은 분이시고 그리고 사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다 경상도 분이십니다. 네, 제 아버지는 마산 분이시고요. 제 어머니는 대구 분이세요. 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지금 두 분이서 사세요. 네, 이렇게 알콩달콩 사실까요? 마산 남자하고 대구 여자하고 같이 사시는데요. 알콩달콩을 이렇게 다정하게 사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서로의 생사만 확인하시고 각자 이렇게 사시다가 생사를 확인하고 주무십니다. 네, 안 죽었네? 뭐 이러면서 인사하시고 또 하여튼 이러면서 이제 사시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밤마다 어쨌든 아버지랑 알콩달콩하지 않으니까 이분이 뭘 하시겠어요? 예, 저녁마다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일일 연속극을 보십니다. 여러분 일일 연속극 많이 보시죠? 솔직하지 않으신데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인데 많이 보시죠? 네, 많이 보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보면은 7시 반 넘어서 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예, 그런 다음에 채널을 바꿔가지고 8시 반 넘어서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예, 그거 이제 2개를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주무세요. 새벽기도 가셔야 되니까. 예, 그러고 이제 주무시고 그게 우리 어머니 하루의 루틴이에요. 예, 매일 반복하는 루틴입니다. 근데 이 일일 연속극이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일일 연속극은 놀랍게도 제가 저희 어머니 집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가거든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가면 한 달에 한 번 어머니 그 일일 드라마를 보는 걸 보는데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봐도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내용이 이해가 돼요. 어머니랑 같이 앉아서 드라마를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심지어 한 번은 어머니랑 앉아가지고 같은 드라마를 보면서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드라마가 바뀌었어요. 끝나고 새로운 드라마인데 내용이 거의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일일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하시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아니죠. 가끔 이제 제가 저 혼자 갈 때도 있지만 제가 저희 손자들을 데리고 가요. 예, 우리 아들 둘 있잖아요. 그래 큰애가 고2 뭐 이렇게 데려가는데 요즘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희 큰아들이랑 굉장히 피 튀기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이아몬드 게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보드 게임 같은 건데 뭐 처음에는 치매 방지에 좋지 않겠냐 이러면서 이제 큰애랑 하기 시작하셨는데 둘이 이제 경쟁이 붙어가지고요. 이거 막 싸워가면서 하십니다. 막 야 물러 막 이러면서 이거 아니지 뭐 이렇게 싸워가면서 이렇게 뭐 3승 3패다 막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애들을 데리고 가면은 애들이랑 이제 보드 게임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도 집에 가면 되게 딸 같은 아들이에요. 네, 말 좀 많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랑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랑 말을 이제 많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주로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예, 진짜 아버지 욕합니다. 한 3시간 4시간 계속 할 수 있어요. 너가 아버지가 막 이러면 또 아버지 왜 그러신데 뭐 이러면서 얘기하면 진짜 어머니랑 뭐 재밌게 얘기하고 놀아요. 근데 이제 저도 가고 우리 손주들도 이제 데리고 가고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랑 이제 애들이랑 놀고 뭐 이제 그러시다 보면 꼭 그 드라마 보는 시간을 깜빡하십니다. 그럼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그래요. 엄마 지금 드라마 시간 아니야? 그러면은 어이구 야 시간이 언제 이렇게 됐냐? 뭐 이렇게 하시고 또 그때부터 막 또 리모컨을 찾아요. 이놈의 리모컨 또 어디 갔니? 그래서 리모컨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참 리모컨을 찾아가지고 TV를 틀라 그러시다가 에이 내일 보지 이러십니다. 근데 왜 그러실까요? 물론 내일 봐도 큰 문제가 없어요. 일일 드라마. 예, 그래서 그렇기도 하지만 지금 집에 누가 와 있어요? 아들이 와 있고 손자가 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평소에는 혼자 집에서 외로우시니까 드라마를 보면서 그 외로움을 채우셨어요. 근데 지금 누가 와 있어요? 아들 있고 손자 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드라마로 채우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들이 채워주고 손자가 채워주고 더 좋은 걸로 채우니까 굳이 드라마를 안 보십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우리 자녀들 미디어 문제를 많은 분들이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애들이 이제 절제하도록 시켜라. No! 여러분 절대로 절제하는 건 답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보세요. 내가 절제가 됩니까?
스스로 한번 거울을 보고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절제가 돼요? 아니, 어른도 절제가 안 되는데 애들이 절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절제하는 건 답이 아니에요. 절제하는 건 답이 아니고, 그럼 뭐가 답이냐? 다른 좋은 걸로 채우게 하는 겁니다. 그걸 안 해도 되게. 자, 그러면 어떤 미디어로 채우느냐? 이거 중요하겠죠? 네, 제가 추천하는 첫 번째 미디어는 책입니다. 지금 표정이 되게 어두워지신 거 아세요, 지금? 와, 저 친구 뭔가 좀 신박한 뭐 이런 해결책을 내놓을 줄 알았는데 책이라고? 약간 표정이 지금 순식간에 막 그렇게 되셨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표정을 지으시는 이유를 제가 알죠. 왜요? 우리 애들이 책 읽기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네, 이게 해결책이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어른들이 책을 보세요, 안 보세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신다고요? 어른들이 책을 잘 안 보십니다. 대한민국 성인의 거의 한 50%가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보세요. 종합 독서율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진짜 한 권도 안 보시는 분, 그러니까 오디오북, 뭐 전자책, 종이책 합해서 1년에 한 권도 안 보시는 분들이 1년에 한 50% 정도 됩니다. 절반 정도가 그래요. 단 한 권도 안 보십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른들도 책을 안 보세요. 네, 사실 저도 이런 얘기 드리는데 사실은 좀 부끄러워요. 왜 부끄럽냐면은 저도 작년에 책을 내고 나니까 강의 요청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외부로 많이 다니고 주말에 이제 강의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책을 읽을 시간이 되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읽으면 책을 읽은 걸 이제 어플에다 기록을 합니다. 네, 그래서 북적북적 뭐 이런 어플에다 기록을 하는데,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책을 읽은 걸 이렇게 봤더니 진짜 제가 쓰레기 같은 거예요. 네, 책을 너무 적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진짜 쓰레기라고 욕을 하셔도 진짜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작년에 읽은 책을 합해봤더니 1년 동안에 155권밖에 못 읽은 거예요. 진짜 쓰레기죠. 쓰레기라 욕하셔도 돼요. 네. 어떻게 이렇게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지? 보통 인간이요, 1년에 365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살면 1년에 보통 250권에서 300권 정도의 책을 보잖아요. 여러분들 그 정도 보시죠? 네. 이게 문제예요. 어른들도 지금 우리가 미디어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미디어에 최적화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뇌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잘 안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지금 책을 잘 안 봅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해결책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네, 해결책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면은 제가 청소년 북클럽을 하고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함께 책을 읽습니다. 네,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요 사진인데, 이게 이제 첫날 모임이에요. 네, 첫날 모임이고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죠. 네, 근데 이게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모임입니다. 참고로 이 왼쪽에 있는 흰색 티셔츠 입은 맨 앞에 있는 애가 저희 첫째입니다. 네, 이제 고2 올라가는 첫째고요. 한 6개월 정도 우리 모임을 하고 나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북클럽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금 제일 오른쪽에 있는 중학교 1학년 여자애가 그랬어요. 자기는 고3 때까지 할 거래요. 네, 앞으로 계속 자기 대학 들어갈 때까지 무조건 이거 할 거라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할 거라고 그러고요. 그 옆에 중학교 2학년 남자입니다. 중2병 걸린 애. 네, 걔가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는요 주말보다 이 시간이 좋대요. 이 시간은 자기 삶의 오아시스 같은 시간이래요. 이걸 중학교 2학년짜리가 얘기했어요. 네, 그 옆에 있는 애는 중학교 1학년 여자인데 자기는 엄마가 억지로 시켜가지고 여기 왔는데 처음에 엄청 싫었는데 지금은 엄마한테 되게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옆에 있는 애는 또 걔도 중학교 1학년인데 2시간 좀 짧은 것 같다, 3시간 해도 될 것 같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만 지금 한 1시간 정도는 더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최대한 좀 줄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근데 지금 애들이 북클럽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네, 재밌게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애들이요 책을 열심히 봅니다. 네, 열심히 보고요. 우리는 일주일에 책을 한 권씩 봐요. 네,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그렇죠? 1년에 한 250권씩 책을 보시니까 한 주일에 한 권 보는 거 아무렇지도 않으시죠? 네, 일주일에 책을 한 권씩 보는데요. 이때는 이제 우리가 올리버 트위스트 책을 봤고요. 뭐 각종 고전 소설부터 해서 청소년 소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지지난주는 뒤마의 삼총사를 읽었어요. 500페이지가 넘어가는 책입니다. 네, 참고로 얘네들 다 학교 다녀요. 우리 집에만 홈스쿨링 하고요. 다 학교 다니고요. 학원도 다니는 애들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애들이 일주일에 책을 한 권씩 읽어오는 게 쉬울까요?
네, 때로는 우리가 보통 250페이지 넘어가거든요. 250페이지 넘어가고 500페이지까지 되는 책도 읽어요. 네. 이게 쉽겠습니까? 책을 읽어오는 게 어려워요. 네, 쉽지 않습니다. 애들한테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은 얘네들이 학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어쨌든 기존에 써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줄일 수 있는 시간이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미디어 시간을 좀 줄입니다. 그리고 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이 어머니들,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동네 지역 부모님들이랑 같이 하는 북클럽이거든요. 그래서 요 반 정도는 교회를 안 다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하는 북클럽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 부모님들이요, 거의 저를 교주 보듯 합니다. 제가 믿습니까? 그럼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북클럽 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자연스럽게 미디어를 애들이 줄여요. 여러분, 이런 게 답이에요. 단순히 절제해라? 이건 답이 아닙니다. 네. 다른 재밌는 거를, 더 좋은 걸, 자기를 더 채워줄 수 있는 거를 애들이 찾잖아요. 그럼 그거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미디어는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게 진짜 또 새로운 전도의 통로가 된다라고 생각해요. 요즘 교회 다니는 아이들, 그러니까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 말고 그냥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데 교육부서 오는 아이들이 되게 적어요. 네, 아마 신흥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비율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되게 적습니다. 근데 저는 북클럽 하는 거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네, 지금 여기도 이제 교회 안 다니는 뭐 친구들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사실 북클럽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부모님들이 관심 있는 부모님이 되게 많거든요. 네, 모여들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전도의 통로로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추천하는 미디어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뭐로 채우느냐, 이게 중요한데 사람으로 채우는데 특히 중요한 게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님들. 근데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어떤 거냐면은 부모님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진짜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소리를 하시냐면은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우리 애가 미디어를 줄였으면 좋겠대요. 근데 나를 귀찮게 안 했으면 좋겠대요.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애들이 미디어를 줄였으면 좋겠대요. 그럼 애들이 뭐 할 것 같으세요? 공부할 것 같으세요? 그 부모님의 그 아들입니다. 네. 그래서 애들이 여러분 생각하실 때 그냥 미디어 줄이고 뭐 공부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시지만 애들이 미디어를 정말 줄이기를 원하시면요, 결국은 부모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부모님이 아이들이랑 시간도 많이 보내고 대화도 하고 이야기해서 아이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셔야, 그래야 애들이 미디어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부모님들이 좀 도움이 되실 만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일단 부모님들 중에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미디어가 이게 안 좋으니까 아예 금지시키면 어떨까? 여러분, 이건 어떨까요? 미디어 아예 금지시키는 거야. 아이들이 청년이 될 때까지. 좋을까요? 저는 약간 반대입니다.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요, 현실적이지 않아요. 왜 현실적이지 않느냐면은 애들이 미디어를 아예 금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도 쓰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학교 가서 친구들도 쓰지 말아야 돼요. 그런가요? 아니,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시대에 아이들이 미디어 많이 쓸까요? 적겠을까요? 많이 쓴다고요.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도 중요해지고 이제는 학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현실적이진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제가 처음에 반찬투정하는 거, 우리 어머니가 버릇 잡아주셨잖아요. 버릇은 여러분, 아이들 통제하고 버릇 잡아주고 하는 거는 그나마 통제가 가능할 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풍선 효과예요. 이걸 이렇게 못 쓰게 막 막아놓고 절제력이나 이제 이런 것을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나중에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쓰거나 더 부정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제 부모님들이 어떻게 자녀들 이제 미디어를 통제하고 하는 것, 기본적인 진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드릴 텐데 이거예요. 네, 균형 잡을 때까지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들이 자녀들 미디어를 잡아주시는 방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 아이들이 미디어를 균형 있게 사용하는 거 있죠. 네, 절제하면서 균형 있고 지혜롭게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 이게 지식일까요, 기술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식일까요, 기술일까요? 네, 이거는 기술입니다. 지식이면 그냥 알려주면 돼요.
근데 기술이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하고요. 시행착오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랑 똑같으냐면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가르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전거 가르친다. 자,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자전거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자, 이거 자전거야. 이게 핸들이고 이게 페달이고 밟으면 앞으로 가는 거야. 페달을 밟으면 앞으로 가. 자, 넘어지지 말고 타. 끝. 이렇게 자전거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넘어지면 야 이게 왜 넘어져? 그냥 잡고 타라고. 넘어지지 말고 타. 자전거 이렇게 가르쳐요? 아무도 자전거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자전거 어떻게 가르쳐줘요? 부모가 잡아줍니다. 그래가지고 잡아주고 아이가 애기 탈 때까지 계속 잡아줘요. 그러다가 이제 슬쩍 놔보죠. 놔보면 어떻게 해요? 또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또 다시 잡아줘요. 놔보고 또 잡아주고 그러다가 애가 이제 그 요령을 알게 돼가지고 자기가 잘 타게 되면 그때부터 놔주고 지가 타요. 자전거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네, 아이들이 미디어를 균형 있게 사용하는 건요 기술이에요. 기술. 이게 지식이 아닙니다. 부모가 알려준다고 명령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애가 균형 있게 쓰는지 안 쓰는지 이렇게 보고 균형을 잃었다 그럼 바로 잡아줘야 돼요. 절대로 부모가 편하게 가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건요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도 못해요.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애가 균형 잡고 잘 탈 때까지 잡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애인데 누가 하겠어요? 부모님이 계속해서 잡아주셔야 돼요. 계속해서 잡아주고 번거롭고 힘들더라도 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 아니고는.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스마트폰은 언제부터 쓰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미 쓰고 있는데? 네, 이게 나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나이가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아이들 언제 스마트폰을 원래 줘야 되느냐? 아이들이 독서 습관이 생긴 이후에 줘야 돼요. 더 정확하게는 뭐냐? 책 읽는 뇌가 만들어진 다음에 주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책 읽는 뇌가 만들어진 다음에.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요거 보세요. 자, 요거 이해가 되세요? 이파리가 한 개 달린 사과와 그 왼쪽에 8분의 1로 나눠진 사과 한 조각이 뭐 이해가 되세요? 어려운 건 아니죠. 이해가 되긴 되죠. 근데 이거 하나하나 읽어나가는 게 쉽진 않습니다. 이게 이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쉬워요? 이게 쉬워요? 이게 쉬워요? 이게 쉬워요? 당연히 그림이 쉽습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우리 인간이요. 글을 읽는 거 있죠? 글을 읽는 거는요.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인지적인 활동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활동입니다. 왜냐하면 영상이나 이렇게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 있죠?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는요. 내가 아무 생각이 없어도 콘텐츠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글은요. 책은 내가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글을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그림을 계속 떠올리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하지 않으면 콘텐츠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건 원래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처음에 책을 읽으면 이게 쉽진 않거든요. 근데 어렵지만 계속 책을 읽다 보면 책 읽는 것과 관련된 신경 연결이 생깁니다. 우리 뇌에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신경 연결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그걸 책을 읽는 신경 연결이 생기면 책을 읽는 게 좀 쉬워져요. 속도도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 읽는 게 재밌어요. 책 읽는 게 재밌으니까 또 책을 읽어요. 책을 읽으니까 또 뭐가 생겨요? 신경 연결이 또 생기고 강화돼요. 쉽고 재밌고 읽으니까 생기고 이렇게 돼요. 근데 책 읽는 게 이게 습관이 안 되고 책 읽는 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책을 읽을 때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뇌가 다 빨개집니다. 엄청 힘들어요. 새로운 걸 처음 배우는 것처럼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책 읽는 게 힘들고 힘드니까 속도도 느리고 힘드니까 재미도 없어요. 재미없으니까 안 읽어요. 그러니까 책 읽는 뇌가 또 안 돼요. 악순환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글을 잘 읽어야 돼요. 글을 읽으면서 책 읽는 뇌가 된 다음에 스마트폰을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주면요 일방적으로 그냥 지는 게임이요. 계속 발리는 거예요. 게임 자체가 안 됩니다. 왜? 이것보다 이게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학습만 하는 책에 안 들어갑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Y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책에 안 들어갑니다. 우리 애가 학습만 해본다고 우리 애 책 좋아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 독서 훈련을 잘 시키셔가지고 책 읽는 대로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미 스마트폰을 줬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어쨌든 책 읽는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게 하셔서 책 읽는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게 하셔서 아이들이 책 읽는 대로 또 빨리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 스마트폰 이 문제는요 사실 교회 공동체 위기이기도 해요. 네. 제가 이게 부모님들 이거 이제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부모님들도 다 계시고 어른도 다 계시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너무 잘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홈스쿨링을 했잖아요. 홈스쿨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저희 합동 목사로 있는 교회가 좀 멀어가지고 가까운 교회에 애를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새로운 교회에 갔어요. 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제가 물었습니다. 야 친구 좀 사귀었냐? 왜냐하면 얘가 이제 홈스쿨링을 하는 친구니까 교회 가서 친구를 좀 사귀었으면 했던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지났길래 친구 좀 사귀었냐? 그랬더니 친구를 하나도 못 사귀었대요. 아니 그래서 왜 친구를 못 사귀었냐? 그랬더니 애가 뭐라 그랬냐면은 애들이 다 쉬는 시간에 예배 드리고 끝나고 쉬는 시간 조금만 생기면 다 스마트폰만 하고 있대요. 네. 그래가지고 얘는 교회를 6개월 갔는데도 친구들이랑 제대로 말도 못 해봤대요. 얘는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부모님들이 집에서 스마트폰을 막 못하게 하잖아요. 교회 갈 때 풀어줍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가는 것도 싫어할까봐 또 스마트폰 풀어주고 그러시는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아이들이 더 잘 활동을 할 수 있도록요. 스마트폰은 사실 교회에서도 쓰시면 안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이제 공동체가 잘 만들어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교회 갈 때 아이들 스마트폰 풀어주시는 거 이거 안 됩니다. 네. 목사님 금지시켜 버리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활동, 이제 추천 미디어 세 번째는 다양한 활동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저희가 이제 북클럽 활동을 하는데 저희는 책만 읽진 않아요. 제가 아이들 데리고 작년에 어딜 갔느냐면은 서울의 코엑스 가면은 해마다 국제 도서 전시회를 합니다. 국제 도서전을 해요. 네. 여기를 애들 데리고 갔어요. 처음에 제가 이렇게 데려갈 땐 저도 걱정을 했습니다. 애들이 재미있어 할까? 왜냐면 책 축제거든요. 걱정을 하고 어쨌든 데려갔어요. 데려갔는데 웬걸? 저희가 이날 단체 사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통제가 안 돼요. 다 막 이 부스 저 부스 다니면서 미친 듯이 다니고 갑자기 내 전화기를 뺏어가고 내 개인정보를 팔더니 에코백을 받아오고 막 이런 식으로 미친 듯이 돌아다니고 놀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각 코스마다 이거 뭐 전천당 코스 가서 뭐 코스프레하고 사진 찍고 뭐 별마당 도서관 가고 온갖 활동하고 막 이러고 놀았어요. 엄청 재밌어했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애들이 두 번째 시즌 마치고는 뭘 했냐면은 우리가 스피치를 했습니다. 세바시 있죠. 청소년 세바시 하는 것처럼 애들이 준비해가지고 5분 동안 스피치를 했어요. 부모님 앞에서 하자 그랬더니 죽어도 안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스튜디오 와가지고 이제 촬영해서 이제 부모님께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비밀이 있는데 애들이 지금 프롬프터라고요. 이제 뉴스 앵커들이 이제 보고 읽는 거거든요. 원고로 거기 띄워졌어요. 그래서 애들은 이제 그거 보고 읽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모르시죠. 제가 유튜브로 영상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부모님들 보내드렸더니 부모님들이 다 기절하려고 그래요. 우리 애가 말을 이렇게 잘해. 5분 동안 원고도 없이 말을 너무 잘해.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또 저를 보고 교주 보듯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일을 했죠. 그다음에 세 번째 시즌에는요 저희가 섹스피어 책을 봤습니다. 섹스피어 책을 봤는데 이건 또 대본이 많잖아요. 그래서 첫 시간에 연극놀이를 했어요. 연극놀이를 하고 그리고 또 섹스피어 책을 읽을 때는 같이 우리가 계속 대본 리딩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읽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가 대본을 아예 썼어요. 베니스의 상인을 패러디해서 조선의 상인이라고 대본도 우리가 쓰고 그다음에 오디오북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녹음한 파일도 있는데 사실 시간이 없어서 들려드릴 시간 없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시즌에는 우리가 자기 정체성을 고민하는 책을 읽어가지고 이때는 MBTI 세미나도 하고요. 뭐 죽은 시인의 사회 책을 보면서 갑자기 테이블에 올라가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때는 우리가 해양 쓰레기 책을 읽었어요. 해양 쓰레기 책을 읽고 또 해양 쓰레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막 이거 해양 쓰레기 직접 보여주기도 하고 이거 봤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바다 가야죠. 그래가지고 직접 애들이랑 같이 해양 쓰레기 줍고 이때가 12월 29일이었는데 한 해가 질 때 서해에 갔어요. 해가 지는 거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1박 2일 동안 부모님들이랑 이렇게 이제 꽤 많아졌죠. 이제 반이 두 반이 되고 막 그래가지고 꽤 많아졌는데 이제 가서 1박 2일 동안 같이 놀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서울의 봄 영화 같이 보고 또 봄 영화 보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북클럽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는 그냥 북클럽이잖아요. 교회에서 훨씬 더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활동들로 청소년들 채워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재밌고 좋고 채워지니까 스마트폰으로 굳이 안 채워도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해결책인데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가드레일을 세우는 거예요. 가드레일을 세우는 건데 우리가 좀 아이들이
좀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왜 절제 안 됐는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뇌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뇌가 이렇게 생겼는데 특히 이제 대뇌 피질 부분이 있습니다. 후두엽, 옆에 측두엽, 두정엽 그리고 전두엽 이렇게 있는데 우리 뇌가 어떻게 발전하느냐면은 뒤에서부터 앞으로 발달합니다. 그래서 전두엽이 제일 느리게 발달하고요. 전두엽 앞에 있는 전전두엽이 제일 늦게 발전을 해요. 근데 이 전전두엽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합니다. 컨트롤 타워. 그러니까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통제하고 절제하고 하는 걸 다 전전두엽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전두엽이 발달이 제일 늦어요. 예. 언제까지 되느냐면은 남자아이들이 조금 더 늦은데 25 정도가 돼야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꽤 늦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제대로 완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제 부모님들이 싸우는 거 보면 기가 찰 때가 있어요. 왜 기가 차냐면은 부모님들이 애들이랑 싸우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야, 넌 도대체 생각이 있냐 없냐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걔들 생각이 없어요. 뇌가 없습니다. 뇌가 없는 애들한테 야, 너는 생각이 없냐 생각 좀 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걔들은 원래 생각이 없어요. 뇌가 없습니다. 예,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얘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절제할 거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도 요거랑 좀 다른 모델인데 이거 이제 공신상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스마트폰을 넣잖아요. 그럼 타이머가 되기 전까지는 꺼낼 수 없습니다. 예, 만지지 못하게. 그래서 저희 집에도 이제 지가 통제가 안 되니까 이거 사달라 그랬어요. 네. 그리고 뭐 이런 모델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해결책은 이래도 안 되는 경우는 이건 전문가 도움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런 거 어쨌든 네, 이래도 안 되는 분들은 일단 저를 찾아오세요. 네, 제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저희가 오늘 강의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또 너무 길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보통 한 2시간에서 한 2시간 반 정도는 해야 결론이 이제 충분히 나오는 그런 얘기들인데 지금 한 90분에 이렇게 압축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질문 있으신 분들 그냥 남으세요. 예, 제가 이게 질문 다 받아드릴 테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집에 우리 집에 독서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요? 뭐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하고 하시는데 제가 1시간 반까지 붙잡혀 있어 봤으니까 어쨌든 네, 제가 기차 시간 전까지 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받을 테니까 참으시고 이제 나중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미친 짓이란 뭔가요? 자, 뭐가 미친 짓일까요? 네, 여러 가지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미친 짓에 대해서 이 아인슈타인이 이런 정의를 하셨어요. 미친 짓이란 매번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정의를 너무 좋아해요. 네,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항상 이 얘기를 해드립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제가 이제 미디어 강의를 한참 했더니 많은 부모님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심하다. 너무 유난 떨면서 아이를 키우는 거 아니냐. 너는 홈스쿨링 하니까 되는 거 아니냐. 우리 힘들다. 먹고 사느라 힘들다. 일하느라 힘들고 뭐 우리 애 언제 그렇게 뭐 챙기고 하냐. 뭐 이런 얘기를 부모님들이 저에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이 이야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유난 떤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좀 과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요즘도 우리의 고2짜리 걔는 이제 미디어 일기 매일 씁니다. 매일 봐줘요. 그러면서 계속 통제하고 그러거든요. 네, 계속 도와주고 또 안 받다가 문제가 되면 또 봐주고 계속 그럽니다. 네. 근데 제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나요? 사실 근데 저는 진짜 제가 과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제가 되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우리 애에 대해서 약간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기대를. 앞으로 지금 이제 이 동시대의 아이들 보면은 진짜 미디어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애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우리 애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가오는 시대에 근데 미디어를 또 잘 썼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동시에 애가 책도 잘 보고 깊이 있게 사고할 수 있고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애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집 애에 대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기대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유별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집 애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 기대감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께 부모님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애들이 세상 애들이랑 똑같이 미디어에 빠지고 뭐 이런 걸 기대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미디어를 또 잘 쓰면서 경쟁력이 있으셨으면 좋겠죠. 근데 그런가 동시에 균형 있게 잘 쓰면서 무엇보다도 책도 잘 읽고 깊이 있게 사고할 수 있는 이런 애들 키우고 싶으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좀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똑같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미친 짓입니다. 내가 우리 애들에게 대해서 다른 기대감이 있는데 똑같이 행동한다. 그게 정신 나간 짓이죠. 다른 기대가 있다면 그냥 그 기대에 맞는 행동을 하시는 것뿐이에요. 제가 너무 오늘 심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마무리 잘해야죠. 아무튼 바라기는 근데 어쨌든 제가 이 얘기 드릴게요. 어차피 저희는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어차피 편히 애들 키우긴 틀렸다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 애들 우리가 신앙으로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베린 몸들이에요. 네, 우리 영적인 부모들은요, 어차피 베린 몸입니다. 편하게 애들 키우긴 틀린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요, 여러분 정말 기대감을 가지세요. 정말 기대감 가지시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대신 여러분 그 기대감에 맞는 행동을 시작하세요. 똑같이 해왔던 대로 하시기보다는 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도움의 말씀 드렸는데 실천할 것들 하나씩 정하시면서 네, 아이들이랑 같이 우리 아이들 미디어 어떻게 교육할까 더 다른 행동을 시작하시고 기도를 시작하시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아마 목사님들이 준비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랑 협력해가지고 귀한 또 이 교육 사역들을 우리가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노력과 기도와 모든 것들이 또 아름답게 열매에 맺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잠깐 함께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